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길잡이 무병건강연구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100세까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무병건강연구소의 김신영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 25년 정도 건강증진이랑 노화방지 쪽을 연구해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환자분들 건강관리 도와드리고 있는 고선우입니다. 저희 무병건강연구소 채널 구독하시고 또 좋아요란 알림 설정까지 딱 해두시면요. 매일매일 어디서 쉽게 듣기 어려운 그런 귀한 최신 건강 정보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저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좀 부탁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어느 지역에서 저희 방송 듣고 계신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어느 지역에 계신지 저희가 좀 파악을 해서 나중에 건강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볼 계획이거든요. 여러분하고 직접 만나서 소통할 기회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이야기는요. 많은 분들이 그냥 아이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그런 증상들에 대한 겁니다. 혹시 요즘 들어서 부쩍 기운이 없고 예전엔 뭐 거뜬했는데 계단 오르는 게 좀 힘에 부치고 그러진 않으신가요? 네. 아니면 바닥에 이렇게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날 때 나도 모르게 아이고 소리가 막 절로 나온다거나. 맞아요. 그런 게 사실 별거 아닌 신호 같지만 우리 몸의 중요한 변화를 알려주는 걸 수 있거든요. 그냥 뭐 노화 현상이겠거니 하기에는 그 영향이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기둥 같은 근육이 자기도 모르게 막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근육 감소증, 그거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근육 감소증, 이게 생각보다 많은 중장년층, 또 노년층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오늘 저희랑 같이 이 근육 감소증을 이겨내고 다시 활력을 찾는 방법, 특히 많은 분들이 단백질 하면 딱 떠올리시는 그 계란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단백질 공급원이 되는 놀라운 음식 5가지, 그리고 구체적인 식단 전략까지 아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 석 달만 해도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비결이니까요. 오늘 꼭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될 겁니다. 그럼 먼저 이 근육 감소증, 이게 정확히 뭔지, 우리가 왜 이걸 주목해야 하는지부터 좀 짚어보죠. 제가 진료실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원장님 예전 같지가 않아요. 기운도 없고 자꾸 피곤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막상 검사해보면 특별한 이상은 없으시네요. 뭐 연세에 비해서는 건강하신 편입니다. 이런 얘기 듣고 그냥 안심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게 바로 근육 감소증의 좀 특징적인 면 중 하나죠. 근육 감소증은 말 그대로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양, 그리고 근력이 점차 줄어드는 질환인데요. 이게 일반적인 혈액 검사나 뭐 기본적인 엑스레이 검사 이런 걸로는 잘 안 나타나요. 근육량은 따로 재는 장비로 측정을 해야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냥 검사상 이상 없음 이 말 뒤에 숨어있는 근육 감소를 놓치기가 참 쉬운 거죠. 문제는 이 근육 감소 속도가 이게 생각보다 빠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근육량이 30살, 이때를 정점으로 해서 서서히 줄기 시작하는데 매년 한 1% 정도씩 감소한다고 해요. 그런데 60세가 넘어가면 그 속도가 확 빨라져가지고 매년 3%까지도 감소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네, 맞아요. 단순 계산으로 10년이면 거의 뭐 20%, 많게는 30%의 근육이 그냥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팔다리가 점점 가늘어지고 힘 없어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그냥 힘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막 연쇄적으로 발생하는데요. 첫째는 근육이 우리 몸 기초대사량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잖아요. 근육량이 줄면 당연히 기초대사율이 떨어져서 예전이랑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더 쉽게 찌고 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못 쓰니까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되죠. 아, 그래서 피곤하구나. 네. 둘째는 근육이 우리 몸 자세 유지하고 균형 잡는 데 핵심 역할을 하잖아요. 근력이 약해지면 이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쉽게 비틀거리거나 넘어질 수 있어요. 특히 노년기에 넘어지는 거 낙상은 그냥 타박상으로 안 끝나고 고관절 골절 같은 아주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활동성이 확 떨어지고 심하면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네요. 게다가 근육 감소는 면역력하고도 바로 연결된다면서요. 그렇죠. 근육세포가 우리 면역체계에 필요한 단백질이나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 줄면 면역세포 기능도 떨어져서 감기 같은 감염성 질환에 더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리면 회복도 더뎌져요.
상처가 잘 안 아무는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이야, 더 심각한 건 이게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육이 부족해서 기력이 없으니까 활동량이 줄죠. 활동량이 주니까 근육은 더 빨리 감소하고 그러면 몸은 더 쇠약해져서 결국에는 뭐 외출은커녕 지방에서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져서 침상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 위험까지 커지는 겁니다. 이걸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나는 매일 계란도 한두 개 먹고 가끔 고기도 챙겨 먹으니까 단백질은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좀 놓치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정말 흔하게 듣는 얘기인데요. 중요한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오히려 더 많은 단백질을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 먹던 양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크게 한 3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첫째는 단백질 흡수율 저하예요. 나이가 들면 소화효소 분비도 줄고 장 기능도 떨어지면서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우리 몸이 실제로 흡수하는 비율이 낮아져요. 어떤 연구 보니까 60대는 20대 절반 수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둘째는 위산 분비 감소입니다. 우리가 먹은 단백질을 아미노산 단위로 잘게 부숴서 흡수할 수 있게 하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위산인데 나이가 들면서 이 위산 분비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가 안 돼서 흡수도 어렵고 소화불량이나 더부룩함 이런 걸 느끼기 쉬워지죠. 혹시 식사 후에 속 불편한 경험 잦아지셨다면 이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세제매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동화작용 저항성이라는 게 증가합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먹은 단백질, 즉 아미노산을 이용해서 근육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이에요. 젊었을 때는 단백질 먹으면 근육으로 잘 가는데 나이 들면 똑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으로 만들어지는 효율이 낮아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연구 결과들을 보면 60세 이후에는 젊은 성인보다 한 1.5배 정도는 더 많은 단백질을 먹어야 비슷한 수준의 근육 합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식습관 자체의 문제도 좀 큰데요. 우리나라 분들 식습관 보면 아침은 거르거나 아주 간단히 때우고 점심은 그럭저럭 저녁에 막 과식하거나 폭식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게 단백질 섭취 측면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이에요. 우리 몸은 한 끼에 소화 흡수해서 근육 합성에 쓸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보통 한 끼에 한 20g에서 30g 정도가 적정량 혹은 최대치로 알려져 있어요. 아, 한계가 있군요. 네. 저녁에 막 50g, 60g 단백질을 한꺼번에 먹는다고 그게 다 근육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상당 부분은 그냥 활용 못하고 몸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지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단백질은 하루 3끼에 꾸준히 그리고 좀 균등하게 나눠서 드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흔히 단백질의 왕이다 생각하는 계란이나 고기도 현실적인 한계는 있죠. 계란 하나에 단백질이 한 6g 정도 들어있거든요. 만약 하루에 60g 단백질을 계란으로만 채우려면 10개를 먹어야 하는데 콜레스테롤 문제도 있고 매일 그렇게 먹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힘들죠.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육류도 물론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연세 드시면서 이가 약해져서 씹기 어렵거나 또 소화가 부담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실제로 드시는 양도 생각보다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런 고민들을 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어쩌면 좀 의외의 식품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계란이나 고기보다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편안하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죠.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70대 박순덕 어머님 사례가 딱 기억나네요. 무릎도 아프시고 기력도 너무 없으셔서 그렇게 좋아하시던 손주 돌보는 일조차 버거워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음식들 중심으로 식단을 딱 조절하신 지 3달 만에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손주랑 공원에서 막 뛰어놀고 심지어 가벼운 등산까지 다시 시작하게 되셨다고 어찌나 기뻐하시던지. 그 활력의 비밀 바로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추천 음식은 바로 황태입니다. 보통 해장국 재료로 많이들 아시죠? 근데 이 황태가요, 정말 엄청난 단백질 덩어리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말린 황태 100g에는 단백질이 무려 75g이나 들어있어요. 75g이요? 와. 네, 이게 계란으로 치면 12개 분량이에요. 명태를 겨우내 얼렸다 녹였다 반복하면서 수분은 쫙 빠지고 단백질 성분이 아주 고도로 농축되는 거죠. 게다가 이 과정에서 단백질 구조가 변해서 소화 흡수도 더 잘 되는 형태로 바뀌어요. 단백질 함량도 높고 흡수율도 좋고 그야말로 노년층에게는 보약 같은 식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 해독에 좋은 아미노산, 메티오닌도 풍부해서 피로 해소에도 좋고요. 황태 드실 때 중요한 점은 국물보다는 건더기. 건더기를 꼭 드셔야 한다는 거죠. 단백질은 대부분 건더기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황태채를 그냥 쓰시기보다는 미지근한 물, 특히 쌀뜨물에 한 20분, 30번 정도 불려서 쓰시면 비린맛도 잡히고 식감도 부드러워지고 영양성분도 더 잘 우러나와요. 쌀뜨물이 좋군요. 네, 불린 황태를 잘게 찢어서 미역이나 콩나물, 무, 감자 같은 거랑 같이 푹 끓여 드시면 영양적으로도 아주 훌륭하고 맛도 좋습니다. 특히 무랑 같이 끓이면 무에 있는 소화 요소가 단백질 흡수를 더 도와주는 효과가 있어요. 다만 좀 주의하실 점은 나트륨 섭취인데요. 황태국 끓일 때 간을 너무 짜게 하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해요. 국물은 좀 싱겁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더 주의가 필요하고요. 매일 드시기보다는 주 3, 4회 정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 음식은 우리한테 정말 친숙하고 또 경제적인 두부입니다. 마트 가면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해서 꾸준히 먹기에 부담이 적죠. 두부 한 모, 보통 한 300g 정도 되는데 여기에 단백질이 약 20g 정도 들어있습니다. 콩으로 만드니까 식물성 단백질이 아주 좋은 공급원이고요. 특히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게 여성 호르몬이랑 구조가 비슷해서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 골밀도 감소 예방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소화가 정말 잘 된다는 거죠. 식감이 부드러워서 이가 약하시거나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진 노년층도 아주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두부 고르실 때는 이왕이면 국산 콩으로 만든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영양성분표 확인하셔서 단백질 함량 높은 걸로 고르시는 게 현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물 많은 순두부보다는 좀 단단한 모두부가 단백질 함량이 훨씬 높아요. 찜, 조림, 찌개, 부침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 다만 한의학적으로 보면 두부는 좀 찬 성질을 가진 식품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평소에 몸이 좀 차갑거나 소화기가 예민하신 분들은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좀 따뜻하게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요즘 건강 식재료로 아주 주목받고 있는 병어리콩입니다. 이름이 좀 귀엽죠? 동글동글한 모양의 병어리 머리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영양가는 아주 그냥 끝내줍니다. 삶은 병어리콩 100g에는 단백질이 약 20g 정도 함유되어 있어요. 콩 중에서도 단백질 함량이 꽤 높은 편이고 필수 아미노산 구성도 아주 우수해서 완전 단백질에 가깝다 이렇게 평가받습니다. 병아리콩의 또 다른 매력은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하다는 점이에요. 삶은 병아리콩 100g에 식이섬유가 약 17g이나 들어있는데 이게 하루 권장량의 절반이 넘는 양이거든요. 장 운동을 촉진해서 변비 해소에 도움을 주고 또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장 건강 전반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그리고 단백질 대사에 꼭 필요한 비타민 B9, 엽산 함량도 높고요. 혈당 지수 GI가 낮아서 식후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식후에 막 졸린 거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병아리콩은 좀 딱딱해서 조리 전에 충분히 불리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보통 반나절 이상 물에 불렸다가 압력솥 같은 걸로 푹 삶아서 사용합니다. 한 번에 좀 많이 삶아서 한 끼 분량씩 나눠서 냉동 보관하면 최대 3개월까지 두고 드실 수 있어요. 밥 지을 때 같이 넣거나 샐러드 토핑으로 쓰거나 수프나 카레, 조림,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처음 병아리콩 드실 때는 가스가 좀 차거나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콩 종류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하루에 한 큰술 정도 소량으로 시작해서 점차 양을 늘려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충분히 불리고 푹 삶을수록 소화가 더 잘 되니까 조리 시간을 너무 아끼지 않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고소한 맛이 일품인 들깨입니다. 보통 나물 무치거나 탕에 넣어서 풍미 더하는 용도로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이 들깨가 의외의 단백질 강자입니다. 들깨에는 단백질이 무게 기준으로 20% 이상 함유되어 있어요. 들깨가루 한 큰술, 한 10g 정도면 약 2에서 3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셈이죠. 하지만 들깨의 진짜 가치는 단백질 함량보다는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들깨에 풍부한 알파리놀렌산, 줄여서 ALA라고 하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몸 안에서 EPA나 DHA로 전환될 수 있어요. 이 EPA, DHA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혈관 건강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고요. 또 뇌세포 구성 성분이기도 해서 꾸준히 드시면 기억력 감퇴 예방 같은 뇌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들깨는 통들깨보다는 볶아서 가루를 내서 사용하는 것이 영양소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나물 무침이나 미역국, 각종 탕류에 넣거나 아니면 우유나 요구르트, 선식 같은 데 섞어 먹어도 좋고요. 따뜻한 물에 타서 들깨차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들깨는 칼로리가 좀 높은 편이에요. 100g당 550kcal 정도 되니까 하루에 한두 스푼 정도 드시는 게 적당합니다. 그리고 지방 함량이 높아서 공기 중에 노출되면 쉽게 산패될 수 있어요. 볶은 들깨가루는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또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가급적 한 달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쩐내나 쓴맛이 느껴진다면 이미 산패된 거니까 좀 아깝더라도 폐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들깨의 오메가3 성분이 혈액 응고를 좀 늦추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 그러니까 혈전 녹이는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들깨를 꾸준히 드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조금 의외의 조합일 수 있는데요. 바로 시금치와 버섯입니다. 아니, 채소에도 단백질이 있나요? 하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 둘은 채소 중에서는 비교적 단백질 함량이 우수한 편이에요. 물론 앞서 소개한 식품들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영양적인 이점이나 낮은 칼로리를 생각하면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킬 가치가 충분합니다. 데친 시금치 3컵, 한 150g 정도 분량에 약 2g, 그리고 생버섯 100g에는 종류에 따라서 2에서 3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영양소가 정말 풍부하죠. 시금치는 채소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칼슘, 철분,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랑 비타민 K, A, C, 엽산 이런 게 아주 풍부해요. 뼈 건강, 빈혈 예방, 눈 건강, 면역력 강화 등등 다방면에 걸쳐서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버섯 역시 산에서 나는 고기라는 별명처럼 단백질하고 식이섬유, 비타민 B군, 미네랄 등이 풍부하고요. 특히 버섯은 종류에 따라 좀 특화된 영양 성분이 다른데요. 예를 들면 느타리 버섯은 단백질 함량이 비교적 높고 팽이버섯은 식이섬유가 많고 표고버섯은 면역력 증진에 도움되는 베타글루칸 함량이 높습니다. 시금치 드실 때 그 특유의 떫은 맛내는 수산 성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끓는 물에 소금 약간 넣고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살짝 데치면 대부분 제거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데친 시금치를 참기름이나 들기름 같은 좋은 지방하고 같이 무쳐 먹으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율도 높일 수 있고요. 버섯은 가급적 물에 씻지 마시고 키친타월이나 부드러운 솔로 흙이나 이물질만 털어내고 사용하는 게 향이랑 식감을 살리는 비결입니다. 볶음, 나물, 찌개, 전 등 다양한 반찬으로 활용해서 꾸준히 드시면 근육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5가지 식품 알아봤습니다. 황태, 두부, 병아리콩, 들깨, 그리고 시금치와 버섯까지. 정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들이죠. 근데 중요한 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좋은 식품들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섭취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역시 섭취 타이밍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 양에 한계가 있어요. 따라서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총량을 아침, 점심, 저녁, 세 끼에 가능한 한 균등하게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근육 합성에 가장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60g의 단백질을 목표로 한다면 매 끼니 20g씩 섭취하는 것이 저녁 한 끼에 60g을 몰아서 먹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특히 아침 식사 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더라고요. 밤새 긴 공복 상태를 거친 후에 우리 몸은 근육 단백질 분해가 좀 활발해질 수 있는데 아침에 충분한 단백질을 딱 공급해주면 이걸 막고 근육 합성을 촉진하는 스위치를 켤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또 포만감을 줘서 점심 과식도 막고 하루 종일 좀 안정적인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황태국이나 두부 아니면 계란 같은 걸 활용해서 든든한 아침 식사를 습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영양소 조합인데요. 어떤 영양소랑 같이 먹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흡수율과 활용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첫째,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식품을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B6, B12, 엽산 같은 것들이 아미노산 대사 과정에 꼭 필요한 조효소 역할을 하거든요. 즉, 먹은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돕는 거죠. 현미나 통곡물, 녹색 잎채소,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달걀 노른자, 유제품 등의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둘째, 건강한 지방을 적절히 곁들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견과류 같은 데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세포막 건강을 유지하고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울 뿐 아니라 단백질의 소화 흡수 과정을 좀 원활하게 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어요. 나물 무칠 때 들기름이나 참기름 쓰는 게 아주 좋은 예죠. 셋째, 발효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에는 장 건강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랑 발효 과정에서 생긴 다양한 효소들이 풍부하잖아요. 장 건강이 좋아지면 영양소 흡수율 전반이 향상되니까 단백질 흡수율 증진에도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백질의 효과를 좀 떨어뜨리는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카페인이죠. 커피나 녹차, 홍차 같은 데 들어있는 카페인과 탄닌 성분이 단백질뿐 아니라 칼슘, 철분 같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따라서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랑 커피, 차는 최소 2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 역시 근육 합성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알코올은 단백질 합성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고 근육 분해를 촉진할 수 있어요. 특히 간 기능이 좀 저하되기 쉬운 중장년층 이상에서는 알코올 분해 능력도 떨어지니까 가급적이면 금조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부득이하게 술을 마셔야 한다면 단백질 풍부한 식사량은 최소 3-4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마지막으로 과도한 나트륨 섭취도 피해야 합니다. 라면, 찌개, 젓갈, 가공식품, 이런 짠 음식을 자주 드시면 체내 수분 균형이 깨지고 신장에도 부담을 줘서 단백질 대사 과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좀 싱겁게 먹는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단백질 활용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좋은 음식도 많고 먹는 방법도 복잡한 것 같고 매일 이걸 어떻게 더 챙겨 먹나 하고 벌써부터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주 현실적이고 또 경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거나 비싼 재료 없이도 평소 드시는 식단에서 조금만 변화를 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맞아요. 하루 총 60에서 70g 정도의 단백질 섭취를 목표로 하는 샘플 식단을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물론 개인의 활동량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양은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침, 목표 약 25에서 30g. 황태 건더기 듬뿍 넣은 미역국, 황태 한 30g 기준으로 약 22g 정도에다가 두부 반모 150g, 구이나 조림 한 10g 정도, 그리고 현미밥 약간. 이렇게 하면 아침에만 30g 넘는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점심 목표 약 15에서 20g. 밥에 삶은 병아리콩 2큰술, 한 6g 정도 추가하고 들깨가루 넣은 시금치 나물 한 접시, 한 5g, 그리고 생선구이 작은 거 한 토막이나 계란 프라이 1개, 한 6에서 7g 정도. 된장국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요. 이 정도로 한 15에서 20g 채울 수 있습니다. 저녁 목표 약 15에서 20g, 버섯볶음, 버섯 100g 기준 약 3g에다가 살코기 위주 장조림 약간 한 10g, 그리고 다른 채소 반찬들이랑 잡곡밥. 저녁은 비교적 좀 가볍게 15g 내외로 구성하는 거죠. 간식, 선택사항, 중간에 출출할 때 플레인 요거트 약 6g, 나 두유 한 팩 약 7g, 아니면 삶은 병아리콩 한 줌 약 8g 정도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새끼랑 간식을 통해서 하루 60에서 70g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식단에 변화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1주차, 아침 식사에 황태국 건더기나 두부 반찬을 꼭 포함시키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2주차, 점심 식사 밥에 병아리콩을 섞어 먹거나 나물 반찬에 들깨가루를 한 스푼 추가해 보는 거죠. 3주차, 저녁 식사에 버섯이나 시금치 같은 채소 반찬을 한 가지 더 늘려보고요. 4주차, 간식으로 견과류나 두유를 챙겨 먹는 습관에 들여보는 식으로 매주 한두 가지씩 추가하면서 익숙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여기에 두 가지만 더 신경 써주시면 정말 금상첨화인데요. 첫째는 적절한 신체 활동입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잘 챙겨 드셔도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져요. 거창한 운동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규칙적으로 걷거나 집에서 TV 보면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특히 식후 10분 정도 짧게 산책하는 거, 이게 소화에도 도움되고 혈당 조절은 물론이고 근육으로 단백질이 잘 전달되도록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육에 일을 시켜야 단백질이라는 연료를 잘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는 노폐물이 생기는데 이걸 원활하게 몸 밖으로 내보내려면 충분한 물 섭취가 필수적이에요. 하루에 한 1.5리터, 그러니까 7, 8잔 정도 물을 목표로 하시되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의식적으로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중보다는 식사 사이사이에 마시는 게 소화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오늘 저희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1년 뒤 이맘때쯤 예전보다 훨씬 가뿐하게 계단을 오르고 손주들하고 공원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개운한 그런 활기찬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식단에 조금만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60세를 넘어서면서부터는 단백질을 단순히 많이 먹는 것보다 어떻게,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 하는 이 질적인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동안 그냥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지 하고 생각했던 만성피로, 근력저하, 무릎 통증 같은 문제들이 혹시 내 식단 속 단백질 부족이나 잘못된 섭취 방법 때문은 아니었는지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꼭 한번 점검해 보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오늘 당장 식당 전체를 바꾸기 어렵다면 오늘 저녁 식탁에 두부 반모를 추가하거나 내일 아침 황태 조각을 국에 넣어보는 그런 작은 시도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쌓여서 여러분의 근육을 지키고 활력 넘치는 노후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지드래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단백질 보충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고 들어볼 예정입니다. 시중에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과연 효과는 있는지,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하는지, 또 비싼 돈 주고 먹는데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보충제를 이미 드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음 시간 내용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나는 내일부터 당장 이 음식부터 한번 챙겨 먹어봐야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저희 무병건강연구소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고선우, 김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